그러면 이번에는 농장동물이 통증과 고통 등을 겪을 수 있는 평가, 뭐 어떤 그 현상을 보고 통증과 고통이 있을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페인이라는 것은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Pain에서 정의를 내린 것이 있습니다. 실질적이고 잠재적인 조직의 손상과 관련된 감각과 감성의 경험을 의미하는데, 현재 포유류와 조류는 여기에 대해서 민감한 리셉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대뇌피질과 같은 뇌구조를 가지고 있고 뇌 안에 오피오이드 물질이라는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마취라고 하는, 그러니까 마취제가 들 수 있는 것은 결국 통증을 리셉터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라는 뜻이죠. 사육 단계에서 느낄 수 있는 통증은 보통 거세를 한다거나, 혹은 뭐 뿔을 자른다거나, 혹은 난소를 제거한다거나, 귀에다 이어 태깅을 한다거나, 아니면 요새는 많이 하지 않지만 브랜딩, 그러니까 회사의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그 낙인 같은 거 찍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빨을 갈거나 자르거나, 꼬리를 자르거나 부리 자르는 등, 이런 것들이 보통 사육 단계에서 통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운송과 도축 관계의 피어와 스트레스 정의와 평가 기준은 이미 그 유럽에서 많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네 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발성이고요. 소는 무 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막 우렁찬 소리를 내는 거, 혹은 돼지 꾀꾀. 그 다음에 닭들 같은 경우에 짹짹짹짹 소리를 냅니다. 발성은 공포의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가장 편하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얼어붙는,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것, 혹은 후퇴 행동은 뒤로 걸어가거나 뒤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회피 행동은 목이나 이런 것들을 돌리는 행동들을 의미합니다. 공포와 불안을 느꼈을 경우에 공포감을 느끼는 소는 배변을 하거나 심박수가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생리학적인 지표를 현장에서 모두 다 평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보통은 움직이지 않거나 머리를 낮추고 턱을 내밀거나 머리를 흔들고 소리를 지르거나 배변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가 이제 공포를 느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의 공포 반응이 심하면 그 기절 작업하는 보정기에 들어갔을 때 무릎을 팍 꿇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버킹이라고 하는 건 움직이지 않는 상황을 말하는데 프리징과 비슷한 거예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물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닥에 배수로가 반짝이거나 삐걱대거나 번쩍거리거나 바닥의 재질이 너무 다르거나, 그 다음에 솔리드 사이드라는 거는 소와 돼지의 시야가 인간보다 훨씬 넓기 때문에 넓은 곳을 보거든요. 그래서 옆에 동물이 걸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뭔가 분산시키는 요소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만든 벽을 솔리드 사이드라고 합니다. 그 사이에 갭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밑에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통이나 불안.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통증 반응이 지속되었을 때를 의미하는데요. 어떤 것을 주로 행동으로 볼 수 있냐면 꼬리를 심하게 흔들거나 머리를 흔들거나 오줌을 싸거나 코를 벌렁거리거나 몸을 떨거나 눈썹을 깜빡거리거나 머리를 움츠르기도 합니다. 도축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주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동물들은 낯선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새로운 자극, 낯선 장소에 왔잖아요. 그리고 사회적인 붕괴라는 것은 무리로부터 떨어지게 되었을 때, 그래서 특히 고립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계류장에서 기절 통로까지 들어갈 때 굉장히 공포감을 많이 느껴요. 이런 것은 농장에서부터 출발할 수가 있는데, 농장에서부터 떠날 때 낯선 동료와 섞이거나 자신과 친한 동료와 헤어질 때, 그리고 낯선 소리나 냄새에 노출되었을 때 공포감을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공포의 사전적 정의는요, 위험에 대한 인식, 그리고 여기로 인한 감정적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해로움을 주는 어떤 원인이 보여지고, 특별 거기서부터 반응이 되는 거고요. 불안은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갈망하는 정서적 상태라서 여기로부터 피하려는 것이죠. 회피 반응이 대표적입니다.
공포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 혹은 이전 농장에서의 경험, 그러니까 농장에서부터 학대를 당했을 경우에 이것이 운송 도축 과정에서 어마어마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개체별로도 다른데, 다른 개체가 오줌이나 냄새를 통해서 공포 반응이 느껴지게 되면 그 옆에 있는 동료들도 똑같이 이것을 느끼기도 해요. 그래서 소의 경우에는 옆에 있는 소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는 오줌 냄새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킁킁대면서 움직이지 않게 되는 거죠. 동물의 공포 반응은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 토닉 이모빌리티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 양과 소의 경우는 머리를 내리는 경우도 있고, 돼지와 소는 움직이지 않으려기도 하고, 뒤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소리는 돼지의 경우는 아주 정확하게 볼 수 있거든요. 꽥꽥 소리를 내고 굉장히 높고 큰 소리를 냅니다. 양의 경우는 소리를 통해서 공포 반응을 볼 수가 없어요. 양은 굉장히 조용하거든요. 그런데 양을 이렇게 핸들링 할 때는 무리에서 떨어져 혼자가 되었을 때 그 소리를 내거든요. 근데 양이 소리를 낼 정도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반응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얼굴 표정, 그 다음에 머리와 귀의 위치, 배설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공포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보통 변연계 내의 편도체라고 하는 곳에 공포 반응이 납니다. 그래서 심장 박동이 증가하거나 동공이 확장되고 혈관이 수축되죠. 배변 배뇨를 합니다. 헐떡거리기도 하고요. 깜짝 놀라는 반응 등 혹은 정지하는 반응,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 대표적인 공포 반응입니다. 또 동물은 편도체가 인간에 비해서 더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취약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스트레스에 대한 정의는 환경적인 어떤 자극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내부적 균형 상태, 항상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위협이 될 때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이 있거든요. 부산 피질에서 만들어지는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혹은 부신 수질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 등이 있는데 이걸 카테코라민이라고 하거든요. 이것들이 분비되는 거, 호흡량과 심장 박동률, 혈액 흐름의 변화 등이 스트레스 반응의 대표적인 것인데, 사실 스트레스 반응, 이런 생리적인 현상 자체를 이 공정하는 모든 과정에서 자세히 들여다볼 수는 없는데,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소리를 지르거나 활동량이 적어지거나 많아지거나 혹은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 이런 것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불편함이라는 것은 어쨌든 정서적인 것이잖아요. 근데 무엇인가 불편한 게 오래되었을 때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궂은 날씨, 비가 오거나 비바람이 치거나 눈이 오거나 이랬을 때, 혹은 햇볕이 쨍쨍 내리쳤을 때 바깥에 오래 묵어두게 되는 경우는 보호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것이죠. 혹은 계류장 내의 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거나 춥거나 이랬을 때, 혹은 잘 청소해주지 않아서 암모니아 수치가 증가했을 때, 그 다음 공간이 너무 좁아서 쉬지 못하거나 편하게 앉거나 눕지 못해서, 혹은 음식과 물에 접근하지 못했을 때, 그러면 이런 상태가 오래되었을 때 피로감을 느끼겠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돼지는 입을 벌려서 숨을 쉬는데 헥헥거려요. 팬팅이라고 하거든요. 혹은 그 피부가 빨갛게 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송 과정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운송 과정에서는 굉장히 긴장 상태가 됐거든요. 이게 오래되었을 때 근육에 피로감이 쌓입니다. 그래서 근육에 있는 글리코겐이 고갈이 되거나, 근육 대사산물이 축적이 되거나, 젖산염 같은 것이 축적이 되거나, 그러면서 근육이 손실됩니다. 그래서 운송 과정에서 이런 불편함과 긴장 상태가 오래되었을 경우에 결국에는 축산물 자체도 굉장히 나빠지게 된다는 거죠. 자, 도축장을 평가하는 방법은 1996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널리 쓰이고 있어요. 널리 쓰이고 있고 현재도 많이 쓰이고 있고, 96년부터 시작된 이런 시스템, 예, 처음에 이제 맥도날드 이런 데서 시작됐거든요. 여기서 시작된 시스템이 결국 유럽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많은 곳에서 이것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많은 것을 다 동장동물들에게 마련해 주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기초적인 건 지켜야 한다 라고 해서 템플 그랜딘 박사는 5개의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동물에 기반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소는 소에게, 돼지는 돼지에게 맞는 것,
그 다음에 금지 행위는 명문화시켜야 된다. 이거는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걸 명문화시켜서 처음에는 학대 행위부터 찾아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기준은 반드시 구체적인 단어로 표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호한 문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에게 그냥 잘해줘야 한다. 적절한 뭐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건 굉장히 모호해요. 그래서 구체적인 숫자로 표현해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많은 것을 말할 수가 없으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한 번의 기절 작업이 성공했느냐 혹은 현수 동물을 매달고 나서 기절 작업 후 매다는 거거든요. 방열되는 과정까지 100% 무의식 상태가 되는지 이거를 100마리 중에 몇 퍼센트 이렇게 하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동하거나 핸들링하는 과정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비율이 몇 퍼센트인가. 그 다음에 핸들링하는 모든 과정에서 소리를 지르는 소가 몇 마리인가, 돼지는 몇 마리인가 이렇게 확인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은요. 1996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한 10년 정도 미국에서 농무부가 실시했어요. 근데 실제로 많은 좋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1996년에는 미국 전국에서 24개 도축장을 조사하고, 그 다음 무작위로 16개를 고르고, 비공개로도 8개를 또 추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1년까지 보니까 여기 1996년에 감사로 해서 결국에는 2001년도에 수의사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USDA에서 추가로 수의사를 고용하게 됩니다. 1996년에 사용했던 스코링 시스템은 현재 조금씩 바뀌고 있지만 기본적인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것을 4개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시리어스한 것이라는 건 당장에 하면 안 된다는 것, 즉 학대를 의미하고요. not acceptable이라는 건 좋지 않은 것.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excellent한 것.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서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어 돼지와 양을 전기 기절 도구를 잘못 적용해서 잘못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 그 다음 혹은 소의 경우에 가축총이라고 하는 캡티브 볼트를 한 번 쐈는데 실패한 경우. 그 다음에 방열 라인까지 무의식이 되었는지를 봐야 하는데 의식이 살아있는 동물이 있는지, 혹은 핸들을 하는 과정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비율 몇 퍼센트인지. 그래서 이제 몇 퍼센트가 되면 엑셀런트, 몇 퍼센트 하면 억셉터블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절 작업대로 들어갔을 때는 소가 한 마리씩 들어가기 때문에 공포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소리를 지르는 비율, 돼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전기봉을 사용하는 비율을 몇 퍼센트를 쓰는지, 그래서 그 다음 해에 갔을 때 그것을 줄였는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전기봉을 쓸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어디를 어느 도축자를 딱 잡아놓고 뭐 여기를 조진다 막 이런 게 아니고요. 기준을 만든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10년을 해봤더니 많이 좋아지더라라는 거죠. 결국 오디시라는 것은 이제 감사 시스템인데요. 이 감사 시스템이라는 것은 그 관련자가 아닌 제3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평가를 뭘 하느냐? 잘 기절되었느냐? 잘 방열되었느냐? 잘 방열되어서 레일이라는 거는 방열 그 라인을 의미해요. 여기까지 무의식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는가? 소리를 지르지 않고 조용하게 이루어졌는가? 그러니까 그 덴마크 같은 도축장의 그 영상 같은 거 보면 돼지들이 소리를 하나도 안 질러요. 그냥 조용하거든요. 조용히 지나가고 조용히 하게 모든 일이 이루어져요. 이런 소리를 내고 꽥꽥 소리를 지르거나 음성을 심하게 내는 동물들은 이미 공포감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핸들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봉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을 하더라도 어디에 사용하느냐.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 사용하지는 못하게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만 잠깐 사용하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직원들이 동물을 학대하고 있는지 잘 다루고 있는지 이런 것이고요. 동물이 움직이지 않을 때 시각이 분산되는 요소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동물의 기절하는 곳, 장비들 이런 거 잘 유지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펜이라는 것은 동물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너무 밀집되어 있지 않은지, 그 다음 트럭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거나 이렇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평가합니다.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EU에서도
과학적 평가에 의해서 이 EU에 있는 패널 on Animal Health and Welfare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 평가라는 기구를 의미하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2020년, 2019년에 걸쳐서 도축장에서의 위해 요소 평가 방법을 실시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요. 소에게서 도착할 때 위해 요소는 뭐냐? 너무 높은 온도. 그러니까 한여름에 제대로 된 그 뭐지? 트럭에서 오랫동안 왔을 경우에 높은 온도에 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죠. 너무 추운 경우도 마찬가지로 추위 스트레스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너무 좁은 공간에 여러 소들을 싣고 왔을 때 적절하지 않은 공간으로 인해서 장기간 동안 굉장히 불쾌감이나 불편함을 느꼈을 수 있고, 그 다음 농장에서부터 절식과 절수가 이루어지는데 너무 정교화된 절식으로 인해서 배고픔을 느끼거나 장기화된 절수로 인해서 탈수 현상이 벌어지는 거. 이걸 어떻게 보냐 했을 때 대표적인 현상으로 팬팅을 봐요. 소들도 침을 질질 흘리거나 입을 벌리고 숨을 헐떡거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위해 요소라고 봅니다. 자, 소가 하차할 때 뭘 보냐면, 하차할 때 트럭의 하차 지점이 되죠. 이 사이가 벌어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가 뻥 뚫려 있으면 소가 무서워서 못 지나가거든요. 그 다음에 경사로는 송아지의 경우 20도, 소의 경우 26도 이하였는데, 경사로가 10도 이상이 되면 미끄럼 방지용의 어떤 걸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경사로가 있으면 계단을 의미해요. 크레이츠라는 건. 그 다음에 제대로 걷지 못하는 제대로 걷지 못하는 동물들이 있었을 때는 제대로 걷지 못하기 때문에 공포와 고통이 발생하는데, 왜냐하면 뭐 몸이 찢겨지거나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리를 지르거나 이랬을 때 이걸 스코링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회피 행동을 하는지, 공포에 의해 소리를 지르거나 쩔뚝거리거나 뒤로 걷거나 돌아설 때, 이거는 공포 행동이고요. 회피 행동은 문이나 어떤 장애물을 넘어가거나 밑으로 가려고 하거나 혹은 머리와 목을 돌리거나 이런 것들이고요. 소리, 음매 소리, 그다음 우렁차게 막 포효한다고 하죠. 이런 것들은 공포 반응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릴 때 보면은 발이라던가 다리의 상처, 스크래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소의 하차 시의 위해 요소는 적절하게 핸들링하지 못했거나 디자인이 잘못되었거나, 그러니까 뭐 하차 지점과 트럭이 잘 안 맞았거나 이런 거 디자인이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공포 반응에 의해서 소음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차를 할 때 무섭게 느껴지는 뭔가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너무 어둡게 놨다거나 혹은 앞에가 뭐랄까 이렇게 막다른 골목처럼 보인다거나, 그러니까 소는 자기가 왔던 곳으로 동료와 함께 이런 방식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자기가 왔던 방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방향인데 갑자기 벽면으로 딱 되어 있으면 굉장히 깜짝 놀라거든요. 자, 계류할 때입니다. 이래서 이동 통로를 통해서 이제 계류를 하게 되는데, 계류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온도나 너무나 더운데 환풍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지, 혹은 겨울에 같은 경우에 너무 낮은 온도로 되어 있지 않은지, 그 다음에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계류를 12시간 이상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계류를 시키는 이유는 운송도 과정에서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 잠시 쉬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반드시 모든 소가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유럽에서는 12시간 넘어가면 조금씩 음식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혹은 갑작스러운 소음이 나거나 쨍그랑 소리 나거나 뭐 어디가 기계 음소리 크게 나거나 이렇게 되는 거, 혹은 부적절한 공간은 너무 좁은 공간으로 되어 있어서 물그릇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 그 다음에 친밀도가 없는 다른 농장에서 온 소와 합사를 하게 되면 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적절한 디자인, 바닥이 미끄럽거나 뭐 혹은 너무 어둡거나 혹은 너무 밝거나 이런 것들도 전부 부적절한 디자인으로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기절 장소로 갑니다. 소는 기본적으로 사교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그룹별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그룹별로 움직이지만 기절 장소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기절 방법은 한 마리마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과정, 통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소가 움직이지 않는 건 이유가 있어요. 주춤거리게 하는 요소가 무엇일까를 봐야 돼요. 커브 모형을 한 길이 유용하죠.
온 길로 돌아가게 되니까. 그 다음에 지나친 소음이나 직접적으로 소의 눈을 찌르는 어떤 조명이나 반짝거리는 물체 이런 것들을 놓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제대로 걷지 못하는 현상이 있기도 해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데 미끄러지거나 넘어지거나 가만히 있거나 뒤로 걷거나 돌아가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이래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 작업자들은 전기봉을 사용하거나 소의 경우는 꼬리를 꺾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왜 잘못됐는지, 디자인이 무엇인가 잘못되었는지를 원인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자, 소를 기절시킬 때는 페너트레이프 캡티브 볼트라는 걸 씁니다. 우리나라에선 이걸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제가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이 원리는 뭐냐면 두개골을 관통해서 뇌로 들어가서 뇌진탕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 구조적인 손상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래서 심실내 출혈을 일으킵니다. 이 페너트레이브 캡티브 볼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볼트의 직경, 속도, 침투 깊이는 동물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뇌 조직을 적절히 잘 파괴하고 무의식을 발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볼트의 종류도 사실은 되게 달라요. 왜냐하면 여기 두개골이 두꺼운 동물도 있고 좀 얇은 동물도 있거든요. 근데 볼트를 놨을 때는 정도가 이 뇌와 90도 각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따가 그림으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적인 위치는 이건 이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고 이제 머릿속에 잘 넣어놔야 돼요. 눈과 반대쪽 뿔 사이에 상상으로 교차점을 놔서 발사를 하는데 얼굴이 길거나 어린 소의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뿔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상상점을 그려서 정확히 90도 각도로 볼트를 쏘는 그런 방법을 합니다. 그러면 자, 쓰러졌어요. 무의식 확인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요, 몸이 축 늘어져요. 그리고 혀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세를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자기가 쓰러졌으니까 이걸 일어나게 하려는 자세가 보이거든요. 혹은 리듬감 있는 호흡이 있을 경우에는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을 경우에 손가락을 대보면 됩니다. 토닉이라는 것은 뻣뻣해진 다리를 말하는 거예요. 각막 반사는 눈이 가만히 있게 되거든요. 각막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각막 반사는 손을 이렇게 대보면 깜빡거리거나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혹은 완전히 이완되어서 근육이 이완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귀나 꼬리 혹은 혀가 튀어나와요. 이걸 통해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혹은 근육이 어느 정도 근육 운동이 있다라는 것은 의식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이고요. 눈동자의 움직임, 소리, 그릉거리는 소리가 나면 의식이 있을 수 있어요. 의도적인 발차기를 하거나 몸이 움직이거나 자발적으로 눈을 감았다 떴다 하는 경우에는 모두 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두 번째 샷을 통해 해줘야 돼요. 이걸 백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이거나 기절 작업을 하고 나면 백업을 뭘 할 것인지를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돼요. 자, 방열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뇌에 산소를 공급하는 동맥을 자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은 경정맥과 경동맥을 자르는 두 개의 방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소는 경동맥과 척추동물에서 나오는 혈관이 뇌로 흐르잖아요. 그래서 볼트를 통해 뇌를 파괴해서 거꾸로 매달으면 이 혈관들이 전부 다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소를 방열을 시키고 피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나오는 과정인데 이 방열이 완전히 끝나는 과정까지도 사실은 봐야 돼요. 여기서 100% 무의식이 있었는지.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오래된 경우에는 되지 않도록 유럽이나 여기서 60초 내에 방역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도 그걸 권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피팅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캡티브 볼트를 쌌던 구멍으로 긴 쇠막대기 같은 걸 넣어서 척수신경을 전부 파괴해요.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유럽이나 미국은 그 광우병 때문에 사실 이걸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는 피팅을 할 때 이게 잘 안 들어가는 경우에는 실패한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보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자, 돼지입니다. 돼지는 소와는 좀 다르게 열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한 편이기 때문에 오랜 수송 과정을 거쳤을 때 특히 여름에 사망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농장에서 출발할 때 만약에 절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에 음식이 가득 찼을 때
사망률은 더욱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절식을 어느 정도 해야 돼요. 그런데 단 너무 오랜 수송 기간 동안 굶게 되고 계류장까지 또 시간이 너무 오래됐을 경우는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시간을 정확하게 잘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16시간 수송이 지나면 약간의 급식을 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조사를 해보면 8시간 이상 넘어가는 경우는 없어요. 이건 유럽의 경우에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트럭 안의 밀도, 트럭의 종류, 기온, 수송 기간, 동물 크기, 컨디션, 베딩, 환기, 핸들링, 시설, 여러 가지의 변수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봐야 돼요. 자, 하차를 하게 됩니다. 자, 도축장에 주차해서 하차를 할 때는 이 농장에서부터 발생한 문제가 축적돼서 나타난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차상 대기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선 이걸 많이 보거든요. 도축장에 도착했는데 트럭은 세워져 있어요. 근데 아직 공정이 시작이 되지 않았을 때는 사실 수송이라고 하는 것은 농장에서보다는 밀집도가 높게 해서 옮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트럭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농장에서가 똑같은 밀도로 하게 되면 굉장히 긴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몸이 붙어 있는 상태로 이동을 시키는데, 이게 트럭으로 실려 있는 채로 도축장 밖에 너무 오래 있는 경우에는 사망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시간을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30분에서 1시간 이상을 넘기지 않도록 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DOA는 도축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죽어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수송과도 관련이 있고 농장에서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연구도 있습니다. 자, 열 스트레스가 굉장히 강한 동물이기 때문에 열 스트레스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보냐면, 주변에 온도가 올라가면서 옆에 있는 돼지도 막 이 체온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피부가 빨갛게 변해요. 점차 변하고 입을 벌리고 호흡을 합니다. 이거 쉽게 관찰할 수 있거든요. 혹은 너무 추웠을 경우에는 서로 막 모여 있거나 이랬을 경우에 추위를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모여 있는 경우에 원인은 추위를 느낄 가능성 첫 번째, 두 번째는 물이 모자르는, 물을 공급하는 급수기 옆에 막 모여 있으면 이거 역시 추위라기보다는 뭐랄까 이렇게 탈수가 돼서 그런 경우도 있죠. 자, 하차까지 내려갈 때 하차에 담긴 트럭에서 내리고 계류장까지 걸어가는 모든 길 수행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잘 못 걷는 동물들이 있었을 경우에 이것을 스코링할 필요가 있어요.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경우. 이것은 잘못된 디자인에서 기인할 수도 있고, 핸들링이 거칠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농장에서부터 다쳤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 돼지는 발굽이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내려가는 경사로는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급격한 경사로를 주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돼지도 하차하고 걸어갈 때까지는 폐쇄적인 모퉁이라는 건 딱 모퉁이가 이렇게 직각으로 되어 있고 앞이 탁 막혀 있는 이런 것을 의미해요. 이렇게 하지 않도록 디자인을 잘 조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하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는 결국 통증과 공포인데, 회피 행동, 뒤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뒷걸음질 치거나 꾀꾀거리를 소리를 내거나 혹은 쩔뚝거리거나 움직이지 않으려고 가만히 있거나 이런 것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계류인데요. 계류는 이제 쉬는 공간이에요. 이제 운송을 끝내고 잠시 쉬는 공간인데 넓이도 있고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바닷가 벽면의 재질도 중요합니다. 그 물을 모든 돼지들이 먹을 수 있도록 급여할 수 있게 적절하게 공간을 주어야 해요. 더위를 식히고 책 표면에 묻어있는 배설물을 없애기 위해서 샤워를 하게 있는데요. 샤워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돼지의 열 스트레스를 줄이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겨울의 경우에는 유럽에서는 5도 이하로 내려가면 이걸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것까지는 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농장에서부터 다른 동물들이 자신과 동료가 아닌 돼지들이 섞여 있을 경우에는 공격성을 보여요. 그래서 되게 많이 싸우기도 하거든요. 머리로 들이받거나 싸우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거나 혹은 물거나 마운팅은 올라타는 거예요. 이런 거는
서로 맞지 않는 그룹이 섞였을 때 많이 그런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공포와 통증이 계속되다가 이제 뭐 물을 잘 못 먹거나 음식이 부족하거나 기타 등등 싸워서 굉장한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룹을 잘 설정을 해줘야 돼요. 계류장 내 적절한 그룹은 10마리 혹은 아주 많은 경우는 200마리 정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싸우는 경우에는 식초를 뿌려서 공격성을 막는다거나 뭐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돼지들이 이런 걸 되게 싫어한대요. 자, 계류장 내에서 동물의 통증과 공포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상처 혹은 소리 이런 걸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메탈 재질의 문들을 플라스틱으로 바꿔주는 것도 중요해요. 이게 몸이라던가 기구라던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메탈 종류 같은 거는 쨍쨍쨍 소리가 나거든요. 이런 경우들은 소음을 더 증폭시킬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해야 되고요. 돼지들은 소리를 많이 내기 때문에 소음 자체도 어느 정도 기준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통은 85 정도 이하 되도록 조정해 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자, 돼지가 계류했을 때 몸을 떨 경우 혹은 자신의 몸을 다른 돼지에 반쯤 대고 눕는 것을 허들링이라고 합니다. 추위 스트레스예요. 혹은 물그릇 앞에서 싸우는 경우는 탈수가 되어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적절한 넓이는 사실 110kg에 0.82제곱미터인데요. 이상 정도 되는데 이 정도의 크기를 정한 것은 눕고 서고 할 수 있는 경우 정도의 공간이라고 보여줄 수 있고 굉장히 필요한 경우에 돼지의 경우에는 어떤 반응이 있냐면 다리의 근육을 막 떨어요. 그 다음에 호흡곤란, 호흡을 헉헉거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돼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동 통로로 갑니다. 계류장에서 나와서 기절 작업장까지 갈 때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돼지들이 되게 많아요. 넘어지거나 미끄러지거나 재밍이라는 것은 이렇게 모르죠? 병목 현상이라고 하죠. 막 뭉쳐져 있는 거예요. 앞에는 돼지들이 안 가는데 뒤에서 막 미니까 이렇게 뭉쳐져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럴 때 돼지들이 어마어마한 소리를 내거든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뭔가 원인이 있어요. 재밍되는 거는. 혹은 회피 행동, 움직이지 않거나 도망가거나 뒤로 돌아가거나 막 뛰어서 도망가는 돼지들도 있어요. 이거를 막으려고 이제 때리다 보면 상처를 입죠. 스크래치 된 거, 다리가 부러지거나 골절되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잘 보여요. 혹은 너무 경사로가 높거나 너무 높은 조명이거나 혹은 물이 지어서 핸들링을 못하거나 바닥에 빛나는 재료가 있거나 뭐 등등 동물의 얼굴에 바람이 휙 들어오거나 이러면 깜짝 놀라서 움직이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봐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돼지의 기절은 크게 전기와 가스가 있습니다. 물리적 방법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요새는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백업용의 용도. 그러니까 기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긴급할 때 쓰는 경우이고요. 혹은 살처분 같은 거 할 때 살처분하고 이산화탄소로 전부 살처분을 한꺼번에 하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직 의식이 있는 애들을 기절시킬 때 캡티브 볼트 같은 걸 씁니다. 돼지용이 있거든요. 이 가스를 이용한 기절 방식의 장점은 뭐냐면, 같은 동료들이 한 챔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독일이나 영국에서 많이 쓰거든요. 이런 장점이 있어서, 돼지가 공포감을 덜 느낄 수 있지만, 단점이라고 한다면, 시간이 약간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어서, 또 이제 챔버 자체를 사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쓰여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는 거는 기절인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새는 자동 시스템이라고 해서 컨베이어 벨트에 탁 타서 돼지가 그 뇌와 심장에 전기를 한꺼번에 주게 해서 기절시키는 방법. 이거는 자동화 대부분의 큰 회사에서 사용하고요. 근데 만약에 돼지가 기절 작업을 해서 딱 왔는데 이제 방열하러 왔는데 의식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백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헤드 올리 방식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다 모두 다 사실 기절이 제대로 못했을, 기절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의 원인은 뭐냐면 잘못된 곳에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거. 이게 뭐 이렇게 됐거나 이렇게 됐거나 뇌를 정확하게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혹은 전류가 충분히 흐르지 않았을 경우, 그러니까 이 뇌를 통과시키는 기구에 여러 가지 돼지의 털이나 기름이나 이런 게 묻어서 저항이 높아짐으로써 전류와 전압이 정확히 맞지 않았을 경우,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류가 흐르는 이 기절 도구들은 매일매일 보시고 보관을 잘 해야 돼요. 이게 눅눅하게 되면은 기절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기절 작업이 해서 내려오게 되면 이제 칼로 정확하게 경동맥을 자르는데, 자른 후에 피를 흘리잖아요. 그 세 번째 이게 방열되고 그 다음에 이제 쉐크를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한번 봐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이걸 과정들을 봤을 때 무의식적으로 뒷다리를 이렇게 치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많이 치는 경우에는 의식이 살아있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백업을 옆에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녹음 잘 됐나요?